유난히 집이 항상 깨끗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손님이 찾아와도 당황하지 않고 특별히 대청소를 하지 않아도 집안은 늘 편안하고 정돈된 분위기를 유지합니다. 많은 사람은 그런 모습을 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부지런한 사람이겠지. 성격이 워낙 깔끔해서 그래. 하지만 심리학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집이 깨끗한 사람들은 특별한 의지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 특징은 정리를 큰일이 아니라 작은 습관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집을 정리할 때 주말에 한 번에 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먹을수록 시작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행동과학에서는 행동이 복잡할수록 시작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부담이 적은 행동은 반복하기 쉽고 반복된 행동은 점차 습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고 나면 바로 책장에 꽂고 컵을 사용한 뒤에는 싱크대에 두지 않고 바로 정리하는 사람들은 정리를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의 흐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집이 어질러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습관 연구에서도 새로운 행동은 크기보다 꾸준한 반복이 자동화를 만드는데 더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물건을 들이는 기준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정리를 어떻게 할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늘 집이 깨끗한 사람들은 정리보다 먼저 정말 필요한 물건인가를 생각합니다. 새로운 물건 하나가 들어오면 관리해야 할 대상도 하나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사기보다 지금의 삶에 필요한지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결국 깨끗한 집은 정리를 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불필요한 물건이 쌓이지 않도록 선택하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항상 집이 깨끗한 사람들은 단순히 정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바로 그 차이가 다음 이야기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정리보다 결정을 빠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물건을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결정을 미루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쓰겠지.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 버리기엔 아직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반복될수록 물건은 제자리를 잃고 공간은 조금씩 채워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선택을 미룰수록 행동도 함께 미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늦출수록 정리도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이 항상 깨끗한 사람들은 기준이 단순합니다.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가? 이 질문의 답이 분명하면 오래 망설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얼마를 주고 샀는지보다 지금 내 삶에 어떤 가치를 주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는 물건을 버리는 기술이 아니라 선택하는 습관이 됩니다. 네 번째 특징은 완벽보다 꾸준함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집이 어질러지면 하루를 잡고 대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날은 자주 오지 않습니다. 반면 늘 정돈된 집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몇 분이라도 제자리를 되찾는 습관을 이어갑니다. 행동과학에서는 작은 행동일수록 반복하기 쉽고 반복은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루 10분의 정리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대청소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깨끗한 집은 특별한 날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가 반복되면서 만들어집니다. 결국 집을 바꾸는 것은 큰 결심이 아니라 매일 이어지는 작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더 있습니다. 그들은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이유가 단순히 보기 좋아서가 아니라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은 집을 정리하는 것이 곧 마음을 돌보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집이 깨끗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에서는 그 반대의 흐름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주변 환경이 정돈되면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 쉬워지고 심리적인 부담이 줄어들며 일상에 대한 통제감을 느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는 단순히 집을 예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집이 항상 깨끗한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미래의 자신을 위한 작은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내가 컵 하나를 제자리에 두면 내일의 나는 조금 더 편안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편물을 바로 정리하면 며칠 뒤에는 쌓인 종이를 보며 한숨 쉴 일이 줄어듭니다. 이처럼 작은 행동은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삶의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어쩌면 깨끗한 집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비밀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더 많은 시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고 한 번에 바꾸려고 하기보다 꾸준히 이어갑니다. 그래서 집은 조금씩 달라지고 그 변화는 어느새 마음의 여유로 이어집니다. 혹시 지금 주변이 조금 어질러져 있다면 오늘은 집 전체를 치우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책 한 권을 제자리에 꽂고 컵 하나를 정리하고 책상 위 작은 공간만 비워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내일의 더 편안한 일상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집은 특별한 사람만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을 이어가는 사람이 결국 편안한 공간과 여유로운 마음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행복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똑똑한 사람을 떠올릴 때 특별한 모습을 상상합니다. 말을 빠르게 잘하고 어떤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하고 자신감 있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오히려 평범해 보이고 조용한 사람 중에도 깊은 사고력과 뛰어난 인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을 보여주기보다 더 많이 관찰하고 쉽게 판단하기보다 먼저 생각하며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데도 두려움이 적습니다. 그렇다면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생각의 깊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 특징은 쉽게 결론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어떤 상황을 보면 빠르게 판단하려 합니다. 눈에 보이는 정보만으로 상대를 평가하고 처음 느낀 감정에 따라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지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바로 판단하기보다 한 번 더 생각할 시간을 가집니다. 다른 관점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능력을 인지적 유연성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인지적 유연성이란 하나의 관점에만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정보에 따라 생각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자신의 첫 번째 생각을 항상 정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생각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각이 틀릴 가능성을 인정하는 태도에서 더 높은 수준의 사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모르는 것을 인정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른다는 사실을 약점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부분도 아는 것처럼 말하거나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부분을 발견하면 부끄러워하기보다 배우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메타인지는 자신의 생각과 지식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는 능력입니다. 즉, 나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가를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깊이 사고하는 사람들은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확한 답을 찾기 위해 생각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봅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정보를 연결하고 분석하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생각의 깊이뿐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다루는 방식에서도 또 하나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특징은 감정에 바로 반응하기보다 생각할 시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순간적으로 감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안이나 화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지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감정이 생겼다는 것과 그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화가 난다고 바로 말하지 않고 불안하다고 바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고 생각할 시간을 가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능력을 자기 조절과 관련해서 설명합니다.
자기 조절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고 장기적인 목표에 맞춰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과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이 깊은 사람들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인지과학에서는 깊은 사고와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 단순히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연결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생각을 발전시키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모두 지능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고요한 시간은 큰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에게는 앞선 특징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보다 계속 배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특징은 자신이 아직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알수록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전체의 일부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태도를 인지적 겸손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인지적 겸손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항상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자세에 가깝습니다. 결국 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머리가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방식을 계속 발전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조용하고 평범해 보여도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깊이가 느껴집니다. 말의 양보다 생각의 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똑똑한 사람을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깊은 사고를 가진 사람은 때로는 조용히 듣고 오래 생각하고 필요한 순간에 정확한 말을 합니다. 그들의 특별함은 눈에 띄는 행동보다 보이지 않는 사고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러한 능력을 조금씩 키워갈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배우고 쉽게 판단하지 않고 내 생각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우리의 사고도 조금씩 깊어질 수 있습니다. 지능은 단순히 타고난 능력만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고 배우는가에 따라 계속 발전할 수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 안에 숨겨진 깊이는 결국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행복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밤 11시 미나 씨가 퇴근 후 돌아온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현관 앞에 놓인 신발 2켤레를 반듯하게 정리하고 거실 테이블 위에 어지러이 놓인 컵을 씻어 건조대에 엎어두는 손길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어째서인지 손은 자꾸만 주변을 쓸고 닦는 일로 향합니다. 혹시 당신도 지친 하루의 끝에 무언가를 정돈해야만 겨우 마음이 놓이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방 안의 물건을 제자리에 놓아야만 비로소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도 제자리를 찾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이 감정이 왜 생기는지 이 작은 행동 뒤에 숨은 마음의 결을 끝까지 함께 짚어볼게요. 우리는 흔히 삶이 복잡할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 하면서도 반대로 주변을 더욱 꽉 움켜쥐곤 합니다. 왜 지칠수록 주변을 정리하게 되는 걸까요? 그 행동의 이면에는 통제력을 잃었다는 불안감이 숨어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세상이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인 눈앞의 공간을 통제하려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공간을 정돈하는 일이 마음의 위안이 되는 걸까요? 거기에는 뇌가 외부 자극을 처리하는 방식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환경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눈앞에 시각적 혼란이 가득할 때 우리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끊임없는 정보 처리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신경과학연구소의 2011년 연구에 의하면 어수선하고 정돈되지 않은 환경은 뇌의 정보 처리 용량을 분산시켜 주의력을 떨어뜨리고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물건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어지러워져 있는 상태는 뇌에게 끊임없이 처리해야 할 미완의 과제 신호를 보내는 셈입니다. 반대로 주변을 깨끗하게 비우고 정돈하는 행위는 뇌에게 이제 안전하다, 통제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며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낮추고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게 만듭니다. 그리스 신화 속 시시포스가 끝없이 돌을 산 위로 밀어 올리며 통제 불가능한 형벌에 시달렸듯 우리 역시 통제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작은 돌멩이 같은 물건들을 제자리에 놓으며 비로소 내 삶의 주도권을 쥐었다는 안도감을 느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흔히 빠지는 상식을 한번 뒤집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깨끗하게 치우는 사람들을 가리켜 단순히 유난스럽거나 결벽증이 있는 사람 혹은 부지런함이 몸에 밴 성실한 사람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깔끔함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그 정돈된 공간 아래 숨겨진 불안을 다독이는 방어기제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감당하기 버거운 감정이나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 가득할 때 그것을 직접 마주하는 대신 눈에 보이는 먼지를 털어내고 물건을 각 잡혀 정렬함으로써 내면의 혼란을 잠시 덮어두려는 것입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애를 쓰고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불안이 너무 크기에 차라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도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었던 어린아이 같은 내면의 방어인 셈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문득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집을 유지하느라 늘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나를 지키기 위한 가장 조용하고 애틋한 최선이었음을 깨닫게 되니까요. 혼자서 이 모든 긴장을 견뎌내며 마음의 결을 다듬어온 사람이 비단 당신뿐만은 아닙니다. 세상의 수많은 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자그마한 공간을 쓸고 닦으며 거친 세상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깔끔함 뒤에 숨겨진 지친 마음을 다정하게 안아줄 차례입니다. 삶이 편안해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통제의 손을 조금 가볍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집을 치울 때 완벽을 강박처럼 쥐기보다는 하루에 단 10분만 타이머를 맞춰두고 눈에 거슬리는 작은 공간 하나만 가볍게 정돈해 보세요. 물건의 줄을 맞추는 대신 흐트러진 내 호흡에 집중하며 숨을 깊이 내쉬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혹은 정리할 엄두가 나지 않는 날에는 과감하게 그 자리에 멈춰서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도 괜찮아라고 스스로에게 다독임의 말을 건네보세요. 공간의 여백은 곧 마음의 여백이 되어 당신을 옥죄던 불안의 결을 부드럽게 풀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 어떤 부분이 당신의 마음과 가장 많이 닮아 있었나요? 편하게 남겨주세요. 혹시 이 글을 읽으며 곁에 있는 따뜻한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 사람의 지친 하루를 토닥여주며 이 이야기를 조용히 건네보세요. 더 많은 지친 마음에 이 온기가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따뜻한 공감으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행복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오후 카페 창가에 앉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 갑자기 말을 멈추고 아무 이유 없이 창밖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괜찮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쩐지 이상할 만큼 따뜻했고 친구는 그 순간을 한참 뒤까지 기억했습니다. 정작 그녀 자신은 그날 자신이 매력적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사람인가요? 사람들이 당신 곁에 있으면 왜인지 편하다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내가 뭘 잘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느낌. 스스로를 충분히 괜찮다고 느끼지 못하면서 정작 주변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느끼는 그런 사람.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하다 보면 당신이 생각보다 훨씬 매력적이라는 사실이 왜 그토록 보이지 않았는지 조용히 알게 될 거예요. 매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외모가 출중하거나 말이 유창하거나 어느 자리에서든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은 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텍사스 대학교의 심리학자 윌리엄 아이크스는 수십 년간 대인 매력을 연구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타인에게 오래 기억되는 사람은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려 한 사람이었습니다.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평가받는다는 결과였지요. 첫 번째 신호를 이야기해 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내려놓거나 눈을 마주치거나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편인가요? 그게 사소한 습관처럼 느껴지더라도 사실은 그 순간 상대방의 뇌에 깊은 인상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신경과학자 유리 하슨의 연구에 따르면 진심으로 경청할 때 화자와 청자의 뇌파가 동기화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른바 신경결합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순간 상대방의 뇌는 당신을 믿을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당신을 떠올릴 때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잘 들을 수 있을까요? 타고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취약성 연구를 통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심 어린 경청은 능력이 아니라 용기에서 온다고. 자신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만이 타인의 불완전함을 온전히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잘 들어줄 수 있는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충분한 여유와 따뜻함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조금 반직관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력적인 사람은 항상 밝고 긍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웃고 어떤 상황에서도 에너지를 잃지 않는 사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18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자신의 감정 상태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억지로 밝게 행동하는 사람보다 장기적으로 훨씬 높은 신뢰와 매력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항상 웃는 사람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할 때 상대는 안심합니다. 저 사람 앞에서 나도 솔직해도 되겠구나.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노출의 상호성입니다. 당신이 먼저 진짜 감정을 꺼내 보이는 순간 상대방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매력은 완벽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진정성에서 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더 깊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혼자 있는 시간을 꽤 좋아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적어도 혼자 있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 편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즐기면 내성적이거나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고독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은 자기 자신과 편안히 지낼 수 있는 능력, 즉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충분성입니다.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훨씬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고 결과적으로 더 매력적인 존재로 인식된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사람은 타인에게 무언가를 강하게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여유로움이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고 결국 그 사람은 당신 곁에 더 있고 싶어집니다. 당신이 혼자서도 좋아하는 무언가를 즐길 수 있다면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내면의 단단함입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이 바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딱 하나만 해보세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30초만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여 보세요. 뇌과학적으로 이 작은 행동만으로도 상대방의 신뢰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하루 한 번 딱 30초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중 딱 한 가지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가까운 사람에게 솔직하게 꺼내보세요. 힘들었다, 기뻤다, 그 한 문장이 관계를 전혀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카페 창가에서 아무 이유 없이 창밖을 바라보던 그 여자. 그녀의 친구가 그 미소를 한참 뒤까지 기억한 것은 그녀가 특별히 대단한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상대를 진심으로 들으며 혼자 있는 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 그게 바로 당신이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처음으로 조용히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 어떤 부분이 당신 이야기처럼 느껴지셨나요?
3가지 신호 중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남았는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이 주변에 있다면 이 영상이 그분께도 조용히 닿을 수 있도록 함께 나눠주세요.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채널이 닿을 수 있도록 구독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행복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섭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작은 실패 하나에도 오랫동안 자신을 탓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많은 사람은 능력이나 운이라고 생각하지만 심리학은 조금 다른 답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방향은 생각하는 방식에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만 바꾼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정이 달라지고 감정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지행동 심리학에서는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감정과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실수를 했더라도 어떤 사람은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이번에는 잘 되지 않았지만 다음에는 다르게 해볼 수 있어 라고 받아들입니다. 실수는 같지만 그 이후의 행동은 전혀 달라집니다. 첫 번째 생각 습관은 결과보다 성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의 성장 마인드셋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능력이 노력과 경험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실패를 끝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경험해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실제 성과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특별해서 계속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한 번 더 시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늘의 선택을 만들고 그 선택은 내일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생각의 방향을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런데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에게는 성장 마인드셋 외에도 하나의 공통점이 더 있습니다. 그들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상황에 끌려가기보다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 습관은 상황보다 해석을 먼저 바꾸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할 수도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보다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재평가라고 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 감정과 행동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에서 실수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쉬웠지만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는 경험을 얻었다 고 받아들입니다. 실수는 같지만 이후의 선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지적 재평가는 현실을 외면하거나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은 문제 앞에서 쉽게 무너지기보다 해결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세 번째 생각 습관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미 지나간 일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처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통제감을 높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건강하게 관리하고 삶의 만족감도 높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합니다. 그 작은 집중이 쌓이면 불안은 조금씩 줄어들고 행동은 더 분명해집니다. 결국 인생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내가 바꿀 수 있는 한 가지를 선택하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공통된 생각이 더 있습니다. 그들은 결과보다 과정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생각 습관은 결과보다 과정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으면 쉽게 조급해집니다. 왜 나만 제자리인 것 같지? 이렇게 노력해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현재에 집중하기보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행복은 목표를 이루는 순간보다 의미 있는 과정을 살아가는 동안 더 오래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결과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반면 오늘의 선택과 태도는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는 좋은 과정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하고 작은 변화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며 눈에 띄지 않는 성장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쌓다 보면 어느 순간 예전에는 어렵게 느껴졌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비밀은 없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같은 상황에서도 조금 다른 생각을 선택하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이어가는 습관이 있었을 뿐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행동이 달라지면 삶의 방향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바뀌면 시간이 흐를수록 도착하는 곳도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거창한 변화를 만들려고 하기보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생각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작은 변화가 내일의 선택을 바꾸고 그 선택이 모이면 언젠가는 지금보다 훨씬 단단한 삶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인생은 특별한 사람만 잘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생각을 조금씩 다듬는 사람에게 삶은 조금씩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행복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그 목표를 이루면 행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안정된 삶은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심리학 연구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조건이 갖춰진 이후에는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차이가 마음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작은 기쁨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늘 부족한 것만 바라봅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긍정 심리학은 행복을 단순히 좋은 감정을 많이 느끼는 상태가 아니라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간다고 느끼는 경험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느낄 줄 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이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자주 떠올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 평범한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다는 것처럼 당연하게 지나칠 수 있는 순간에서도 만족을 발견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태도를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이미 존재하는 좋은 경험과 관계를 의식적으로 떠올리는 습관입니다. 연구에서도 감사하는 습관은 삶의 만족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더 자주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 특별한 일이 생겨야만 웃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행복의 이유를 발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성공을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삶과 비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교가 반복될수록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보다 부족한 것에 더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살보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더 자주 돌아봅니다. 조금이라도 성장한 부분을 발견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인정하려고 노력합니다. 바로 이러한 시선이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고 행복을 오래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감사와 비교하지 않는 태도 외에도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힘든 일이 찾아와도 그 감정에만 머무르기보다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방향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힘든 감정 속에서도 다시 의미를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경험에만 머물지 않고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천천히 찾아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태도와 관련하여 인지적 재평가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인지적 재평가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그 경험을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힘든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찾습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이미 지나간 일, 미래에 대한 걱정처럼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많은 시간을 쓰곤 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통제감을 느끼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더 건강하게 관리하고 삶의 만족감도 높게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 모든 일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에 집중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마무리하고 고마운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며 충분히 쉬어야 할 때는 스스로에게 휴식을 허락합니다. 이처럼 현재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에 집중할 때 마음은 조금 더 안정감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들이 쌓일수록 행복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가진 마지막 공통점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간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결정성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세 가지 기본적인 심리 욕구가 충족될 때 더 높은 삶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입니다. 자율성은 내가 내 삶을 선택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누군가가 정해준 삶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유능감은 내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어제보다 나아지고 있다는 경험이 마음에 힘을 줍니다. 관계성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감각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그 방향으로 작은 선택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특별한 감정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선택 속에서 만들어지는 마음의 상태에 가깝습니다. 행복은 모든 문제가 사라진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누구나 힘든 순간을 경험합니다. 항상 긍정적일 수도 없고 매일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 다시 마음의 균형을 찾는 힘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완전한 삶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작은 의미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마음 습관을 통해 조금씩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행복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저녁 8시 고시원 옆 작은 독서실. 재수생 은지는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아들고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혼잣말을 시작합니다. 은지야,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이상한 건 그녀가 나는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부르며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자신을 다독이듯이요. 혹시 당신도 힘든 순간 나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이름을 부르거나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말을 걸어본 적 있지 않나요? 이 감정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그 말버릇 하나가 우리 뇌를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오늘 끝까지 함께 짚어볼게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번 마음속으로 자신과 대화를 나눕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셀프 토크, 즉 자기 대화라고 부릅니다. 왜 사람은 굳이 소리내어 혹은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는 걸까요? 미시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에단 크로스는 이 질문에 오랫동안 답을 찾아온 학자입니다. 그는 2014년 오즐렘 아이덕 교수와 함께
저널 오브 퍼스널리티 앤드 소셜 사이콜로지에 발표한 연구에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는이라는 1인칭 대신 자기 이름이나 너는이라는 표현으로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을 때 불안과 부정적 감정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대중 앞에서 발표를 준비하며 극심한 긴장을 느꼈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며 스스로를 다독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발표 후에도 훨씬 빨리 마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까요? 그 답은 뇌가 거리를 만드는 방식에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며 말할 때 우리 뇌는 마치 친한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처럼 감정과 한 걸음 떨어져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기 거리두기라고 부릅니다. 감정에 완전히 잠겨있던 뇌가 이름을 부르는 순간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관찰자의 시선을 얻는 것이죠. 마치 화가 난 순간 친구가 옆에서 괜찮아. 천천히 얘기해봐라고 말해줄 때 마음이 한 김 식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뇌는 1인칭 나로 말할 때는 감정의 한복판에 서 있지만 이름이나 2인칭으로 말할 때는 한 발짝 물러난 관찰자로 전환됩니다. 크로스 교수는 이 원리를 두고 우리 마음속에 이미 아주 지혜로운 조언자가 살고 있는데 다만 그 조언자를 불러내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름을 부르는 짧은 순간이 감정에 잠식된 뇌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뇌 사이에 작은 다리를 놓아주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근원을 더 깊이 파고들면 조금 다른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왜 마음속에 또 다른 목소리를 만들어냈을까요? 러시아의 발달 심리학자 레프 비고츠키는 이미 1930년대에 어린아이들이 놀이를 하며 혼잣말로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사적 언어라고 이름 붙였는데 아이가 블록을 쌓으며 이건 여기, 이제 저건 저기라고 중얼거리는 순간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스스로를 이끄는 내면의 조종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는 자라며 이 혼잣말을 점점 마음속으로 삼키지만 그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고 평생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혼자 중얼거리거나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이유는 그것이 애초에 우리 마음을 다스리던 가장 오래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혼잣말이 많거나 마음속으로 계속 자신과 대화하는 사람을 보면 흔히 그가 마음이 약하거나 불안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진짜 문제는 혼잣말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 혼잣말이 어떤 언어로 이루어지는가에 있습니다. 자신을 몰아붙이는 혼잣말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스스로를 가두지만 이름이나 2인칭으로 자신을 다독이는 혼잣말은 오히려 회복력을 키워줍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중얼거리는 모습이라도 그 안의 거리감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라고 되뇌던 밤들, 실수를 하고 나서 나는 항상 이 모양이야라고 자책하던 순간들이 사실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뇌에게 익숙하지 않은 언어의 방식이었을 뿐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내가 유난히 예민하거나 나약해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풀리는 걸 느끼실 거예요. 더 나아가 이 말버릇은 단순히 그 순간의 기분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크로스 교수의 후속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1인칭 자책의 언어를 쓰는 사람일수록 같은 걱정을 곱씹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이름이나 2인칭으로 스스로에게 말을 건 사람들은 같은 고민이라도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생각을 정리하고 다음 행동으로 넘어갔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버릇 하나가 같은 고민을 오래 붙들고 있을지 금방 털어내고 앞으로 나아갈지를 가르는 작은 갈림길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바꿔볼 수 있을까요? 첫째, 스스로에게 말을 걸 때 나는 대신 자신의 이름이나 너는으로 시작해보세요. 특히 하루 중 감정이 크게 흔들리는 순간 단 한 문장이라도 이렇게 바꿔 말하는 연습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둘째, 하루 5분, 잠들기 전 오늘 있었던 일 중 하나를 골라 마치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자기 이름을 넣어 되짚어보세요. 셋째, 자책하는 혼잣말이 떠오를 때마다 그 문장을 3인칭으로 바꿔 다시 말해보는 연습을 하루 3번만 시도해보세요. 작은 반복이지만 이 3가지만으로도 뇌가 감정과 거리를 두는 방식이 서서히 달라집니다. 다시 그 독서실 복도로 돌아가 볼게요.
은지가 자기 이름을 부르며 스스로를 다독이던 그 장면은 사실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찾아낸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오래되고 다정한 본능이었던 셈입니다. 앞으로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든든한 시작이 될 테니까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꼭 이루고 싶은 목표, 놓치고 싶지 않은 관계, 반드시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더 노력하고 더 확인하고 더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마음은 점점 지치고 오히려 원하는 결과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는 그 이유 중 하나를 지나친 집착과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찾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을 불편하게 느낍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확신하고 싶고 내 삶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길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문제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까지 붙잡으려고 할 때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 이미 지나간 과거,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이것들을 계속 통제하려 하면 마음은 쉽게 지칩니다. 집착은 때때로 간절함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불안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계속 확인하고 싶은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왜 답장이 늦을까? 혹시 나에게 마음이 변한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처음에는 관심과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마음은 상대보다 불안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같은 생각을 반복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키우는 과정을 반추사고라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각은 도움이 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까지 계속 붙잡으면 우리의 에너지만 소모됩니다. 마치 같은 장소를 계속 맴도는 것처럼 마음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집착이 힘든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시야를 좁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결과에 너무 집중하면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기 어려워집니다.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을 때 나는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아니었을 뿐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선택지는 다시 넓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능력을 인지적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인지적 유연성이 높은 사람은 하나의 결과에 자신을 묶어두지 않습니다. 목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집착은 왜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까요? 가장 큰 이유는 원하는 결과보다 그 결과를 통제하려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력하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결과가 나의 노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선택, 예상하지 못한 상황, 시간의 흐름처럼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집착이 강해지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까지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집착은 현재의 순간도 빼앗아갑니다. 무언가에 지나치게 매달릴 때 우리의 마음은 대부분 지금이 아닌 다른 곳에 머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거나 이미 지나간 과거를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소중한 순간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걱정하고 쉬고 있어도 해결되지 않은 생각 때문에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재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의 계획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했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에서 더 좋은 기회를 만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를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를 향해 가면서도 하나의 결과에 나 자신을 묶어두지 않는 것입니다. 노력은 하되 결과에 나의 가치를 걸지 않는 것. 사랑하되 상대의 마음까지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 최선을 다하되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 이 균형이 우리에게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도 바로 이 여유입니다. 무언가를 강하게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 계속 긴장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어집니다. 반대로 조금 내려놓으면 생각할 공간이 생기고 우리의 시선은 달라집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수용도 이와 연결됩니다. 수용은 현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에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이미 지나간 실수를 계속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에서 배움을 찾고 앞으로의 선택을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집착하는 사람은 지나간 일을 계속 붙잡지만 성장하는 사람은 경험 속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힘든 집착은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지 계속 고민하다 보면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관계에는 여유가 생깁니다. 사랑은 붙잡는 힘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을 때 더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내 삶의 중심을 다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착이 강해질수록 우리의 관심은 외부로 향합니다. 하지만 내려놓는 순간 다시 나에게 집중할 수 있고 삶의 방향도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만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노력해야 할 순간에는 최선을 다하고 기다려야 할 순간에는 기다릴 줄 알고 떠나보내야 할 것은 놓아줄 줄 압니다. 어쩌면 인생이 잘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은 더 많이 붙잡을 때가 아니라 더 현명하게 내려놓을 때일지도 모릅니다.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집중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때로는 놓는 순간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행복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